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아직 절반의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은 저이지만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사연과 같은 일을 겪다 보니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다. 누가 이런 명언을 남겼을까요? 저는 이 말을 남긴 사람도 어지간히 쉽지 않은 인생사를 겪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물론 저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사연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 저와 같은 어려움, 힘듦, 슬픔, 모든 일을 겪고서도 꿋꿋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떠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조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는 아직 50은 되지 않은 45살 평범한 사람인데요. 집안에는 다른 평범한 집들과 같이 적당히 빚도 있고 그렇다고 입에 풀칠을 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일명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평범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불행이었냐고요? 아니요. 저는 반대로 이런 집에서 태어난 것을 정말 행복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에서는 평범하다는 말이 얼마나 축복받은 단어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옛날을 떠올리면 난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구나 생각을 할 정도죠. 특히나 제 친정 부모님께 더욱 감사한 것은 제게 물려주신 뛰어난 손재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을 도우며 자란 덕분인지 제게 요리라는 소질이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됐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게 부모님은 요리의 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겠지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요리라는 것으로 돈을 벌어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이에요. 그런 힘든 일을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대학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경영학 쪽을 가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항상 제가 손에 물을 묻히고 사는 삶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차라리 평범한 회사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셨지만 전 끝내 요리에 대한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요리사의 길은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으니 적당한 타협점을 잡아 졸업 후에는 평범한 식품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게 됐죠. 누구나가 다 알만한 기업의 상품 연구 관련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건 정말 저에게는 천직과 같았어요. 요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직장에서 따박따박 월급 받는 생활을 했으니까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뒤에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은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는 부품을 설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참 섬세하고 또 강단이 넘치는 부분에 이 남자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만큼은 어떻게든 지키겠구나 싶어서 결혼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과 후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대기업에 다닌다는 걸 들었을 때는 우리 며느리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라며 좋아하셨는데 결혼하고 나니 상황이 바로 바뀌더라고요. 예, 넌 언제까지 회사 다니려고 그러니? 물론 우리 애 혼자 벌어서 고생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애는 하나 낳아야 할 것 아니냐? 어머님, 저희끼리 얘기는 했는데 아직 제 커리어도 있고 남편도 조금 더 있다가 낳아도 좋지 않냐고 해서. 현우 걔가 뭘 알겠어. 옳게 애는 젊어서 낳는 게 최고야. 경험자인 나하고 엄마 말 믿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 언니, 새언니가 뭘 알겠어. 외동에다 결혼하는 사람 보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분명 처음에는 일하는 며느리가 좋다고 했는데 남편의 누나와 여동생인 신우들까지 가세해서는 이제는 어릴 때 애를 낳아야 한다며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어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적인 트러블에 시달리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시댁인 만큼 이런 소리를 듣고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남편 하나는 잘 선택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건 끝까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시기에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30대 중후반 정도의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건강한 아이를 낳기엔 마지노선이다 싶은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했고 둘째는 첫 아이를 출산한 지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가지게 되었죠. 거의 2살 터울의 아이들은 둘 다 아들이었어요. 남들은 아들만 둘이라 어쩌면 좋냐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지만 저는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한 남편과 더불어 두 아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생각을 하며 지냈죠. 그러다 일이 생긴 거예요. 남편은 회사에서도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다지 뭡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날 이런 식으로 끊어낼 수가 있어? 여보, 뭐 때문에 회사에서 잘린 건데 왜? 나한테 일단 말이라도 해야 나도 뭐라 얘기를 해주지. 아이,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절대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회사에도 다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일로 해고를 당했는지 남편은 끝내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안 좋은 상황이라 자기가 의심을 받게 됐는데 절대 자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이렇게 잘렸다며 그 덕에 화목했던 가정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완전 폐인이 되어 술에 절어 살다시피 했거든요. 속이 답답한 저는 항상 이유를 물었지만 그럴 때마다는 또 입을 다물어 버리니. 그래도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가정을 위해 항상 힘썼던 사람이니 답답하지만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여자 혼자서 4인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고 아이들이 아직 어렸으니 술에 절어 사는 남편과 함께 두기도 좀 그랬고요. 그래서 이땐 친정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한번 넘어진 일로 술에 절어 사는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귀여운 손자들의 아빠이기도 했으니 잔소리 정도로 참고 넘어가 주기도 일쑤였죠. 그러다가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이리저리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친정, 남편, 제가 힘들 때 시댁은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시부는 남편이 젊은 시절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 저희를 도와주기 힘들었고요. 시모는 그런 시부에게 받은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정도는 아니고 평소 모자람이 없는 생활을 하고 살긴 했는데 저희 상황을 다 알면서도 절대 도움의 손길은 바라지 말라는 듯이 말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니 부모가 둘 모두 살아있는 제 친정의 도움이나 구하려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친정에 맡겼던 거예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남편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렇게 찾은 남편의 직장이 택배기사였다는 겁니다. 본인이 하던 작업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라 걱정이 많았는데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난 이제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일하고 싶지가 않아. 열심히 일해봤자 직장에서 배신이나 당하는데 뭐.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겠어? 평생 몸 쓰는 일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걱정되니 그러지. 아니, 괜찮아. 그냥 이젠 사회생활이고 뭐고 혼자서 일하려고. 이 일도 열심히만 하면 전만큼은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볼게. 처음에는 고전하나 싶었던 남편은 생각보다 빠르게 택배 일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둘이서 함께 벌기 시작하니 이전과 같이 그럭저럭 살만은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위기에서 행복이 찾아오려나 싶었는데 하늘은 마냥 행복하기만 한 삶은 좋아하지 않나 봅니다.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하게 되어 다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여행에서 이렇게 슬픈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눈썰매를 타겠다 강원도로 가는 중이었는데 하필이면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죠.
날씨가 좋지 않아 여행을 미루자 했지만 남편이 겨우 시간을 빼고 휴가를 갔던 거라 여행을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걱정처럼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정신을 차렸을 땐 온몸 여기저기가 아팠지만 저는 아이들의 이름과 남편을 애타게 불렀죠. 하지만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목 놓아 울면서 아이들과 남편을 계속해서 불러보려 했지만 그 뒤론 그대로 정신을 잃었네요. 그렇게 눈을 뜨고 전 알아챘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이 세 명이 제 옆에 없다는 걸. 큰 사고에 친정 부모님도 놀라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로 병원에서 절 찾으셨고요. 시댁 역시 남편의 소식을 듣고 쫓아왔지만 살아있는 건 저뿐이란 말에 누워있던 저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내가 알아봤어. 니년이 내 아들 잡아먹을 년이라는 걸 진작에 알아봤다고. 사돈, 아픈 애 앞에서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그리고 이 사고가 왜 우리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당장 우리의 병실에서 나가! 서로 싸우는 소리가 옆에서 들렸지만 그들의 행동에 이 세상에 정말로 나 혼자 남았구나. 전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날 이후 제 삶은 무너졌고 제게 남은 것은 거대한 액수의 보험금뿐이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운송업을 하다 보니 보험금을 많이 들어둔 상태였거든요. 혹시나 싶은 일에 가족만큼은 배굶지 않아야 한다며 들었던 건데 자식들도 없고 저 혼자 이렇게 받게 될 줄은 슬픈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이 보험금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사고 이후 회복으로 병실에 한동안 누워있던 저였으니 친정 부모님이 봐주셔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스트레스 때문에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보험을 하던 큰 신우가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만만치 않다는 걸 어떻게 들었는지 시모와 함께 뺀질나게 제 병실을 드나들었거든요. 네가 지금 내 아들을 잡아먹고도 그 돈을 받을 생각이 드니? 그게 어떻게 네 거야? 당장 우리한테 내놔라. 내 아들 목숨값 당연히 부모인 내가 받아야 정당하지.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남편이 저한테 맡긴 돈입니다. 평소에도 남편에게 그렇게 등골이 휘어지도록 용돈까지 받아가셨으면서 저희가 그렇게 힘들다 할 때도 손 한 번 뻗어주시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자격이 있다 이 말씀이세요? 옳게 지금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 냈니? 옳게야말로 자격이 없지. 그 사고에서 옳게 혼자만 살아서 돌아왔잖아. 그렇게 혼자서 살겠다고 기어나와 놓고는. 뭐라고요? 당신들이야말로 남편이 죽든 말든 지금까지 신경도 안 쓰고 살았잖아.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그리고 이 돈 남편이 내 앞으로 남겨준 거야. 엄연히 내가 받을 돈이라고 당신들한테 절대 못 줘. 절대! 시댁의 압박에도 저는 절대 못 준다고 단단히 버티고 섰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이렇게 반항할 줄은 몰랐는지 보험 일을 하는 큰 신우를 필두로 이젠 법까지 들먹이면서 저를 협박하려 하더라고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죠. 친정 부모님도 저를 끝까지 도와줄 테니 절대 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게 친정 부모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항상 잘해주던 사위, 손자들을 동시에 잃었으니 눈에 보이는 게 없었을 겁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시댁의 압박은 날이 가면 심해졌고 결국에 시모는 제 얼굴에 손까지 올리더라고요. 순간 남편과 아이들이 살아있을 때 그 서러움들이 퍼뜩 떠오르며 저 역시 지지 않고 같이 손을 올렸죠. 그 순간 병실은 아주 난장판이 됐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언니들이 말리겠다며 저와 시모를 뜯어 말렸지만 저는 몸이 아프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티며 시모에게 밀리지 않았죠. 뒤이어 들어온 큰 신우, 작은 신우 역시 시모에게 가세하면서 밀리나 싶었지만 다행히 연달아 들어온 간호사들이 도와줘서 이 상황은 어찌저찌 진압이 됐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작은 생채기가 생길 정도로 몸싸움이 심했던 터라 이 이후로는 아주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고요. 어차피 시댁과의 연결고리도 아예 없었으니 서로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제사는 제가 지냈고요. 시댁에서도 남편의 제사를 지내는지 아닌지는 제 알 바가 아니었죠.
어이가 없는 건 말이에요. 그렇게 보험금은 내가 타야 한다고 했던 시댁 식구들은 저와 연이 끊어진 다음에는 저희 가족묘에는 얼굴도 비치지 않았단 거예요. 그래도 자식과 손자들 기일인데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어 관리인에게 물어봤는데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주 기가 찼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명은 안 드렸지만 남편은 시댁에서 그리 좋은 대접을 받고 살진 않았거든요. 시부가 일찍 돌아가신 뒤에는 남편의 형이던 아주버님에게만 시모는 아들 대접을 해주었고요. 차남이던 남편은 당연히 그런 장남을 도와주는 도구 취급만 했습니다. 그런 취급에 남편은 집에 불만이 많았지만 마음이 따뜻하던 남편이니 가족을 모르는 척 하지는 못하고 항상 어려울 때마다 시댁에 손을 벌려줬거든요.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죠. 시댁에서는 남편의 도움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장녀이자 첫째 큰 신우는 모든 일이 제 말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차남이자 둘째인 아주버님은 집안의 우쭈쭈, 속에 본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던 사람, 막내이자 작은 신우는 본인이 막내라는 걸 잘 이용할 줄 아는 약은 사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남편이 태어났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 때문이라도 저는 그 시댁 사람들에게는 절대 남편이 남겨준 것 하나라도 넘길 수 없었던 거예요. 기일에 묘를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겠어요? 그렇기에 저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시댁 인간들에게 뺏기기 전에 뭐라도 하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시작한 일이 작은 떡볶이 가게를 여는 거였어요. 이전 직장에 다니기엔 휴직 기간이 너무나 길었기에 다시 자리를 달라 하기도 그랬고 이제는 정말 제 자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엔 가게를 어디다 내면 좋을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초등학교 앞에서 가게를 열기로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죽은 제 아이들의 얼굴이 떡볶이를 만들 때마다 새록새록 떠올랐거든요. 남편에게 준다고 매번 남편이 좋아하는 맛으로 만들어서 살짝 매웠을 게 분명한데도 호호 불어가면서 먹던 아이들의 얼굴. 그게 생각나니 제 떡볶이가 초등학생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거죠. 역시나 제 예상은 적중했고 남편이 좋아했던 맛으로 만든 떡볶이는 살짝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하교할 때마다 한 컵씩 사서 가는 인기 간식이 되었죠. 거기에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저희 가게 떡볶이가 너무 맛있다는 소리를 했는지 나중에는 애들 부모님까지 떡볶이를 사 먹겠다 찾아와서 생각보다 단골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작은 가게지만 순조롭게 성장해 예전 회사에서 받던 월급만큼 순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하늘에서 아이들과 남편이 절 응원해 주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제 떡볶이 가게가 인기를 끌자 같이 장사를 하던 이웃 경쟁 가게 아주머니의 질투를 한 몸에 받았거든요. 이웃 가게에 방해라는 걸 알게 된 건 허위 신고로 인해 저희 가게 위생을 검사하러 왔던 직원에 의해 알게 되었죠. 솔직히 처음엔 이상한 사람이네 란 생각이 들었어요. 떡볶이를 팔던 저와 작은 문방구로 아이들의 간식거리를 팔던 아주머니였기에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아이들이 먹기엔 살짝 매운 떡볶이들이었기에 저희 집에서 먹고 그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래도 뭐 직접적으로 저한테 해를 끼친 건 아니니 뭐라 할 수는 없었네요. 이대로 승승장구 중으로 물론 중간에 이상한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잘 지내고 있던 찰나 몇 달 전부터인가 이상하게 절 몰래 따라다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시댁 인간들이 저희 가게가 좀 잘 되는 걸 아니까 해코지라도 하려고 하는 건가 싶어 소름이 끼치는 날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때마다 경찰서에 달려가서 누군가 절 미행하는 것 같다며 신고를 하니 다음 날은 또 잠잠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뒤숭숭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게를 열게 되었는데 요즘 들어 자주 보이는 꼬마 하나가 오늘도 떡볶이를 하나 사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딱 봐도 귀티가 나는 아이였기에 요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반대편에 있는 잘 사는 동네의 초등학교를 다닌다 하더군요.
이 동네가 좀 특이한 게 바로 마주보고 초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제가 장사하는 곳 앞에는 조금 집값이 저렴한 곳이었고 반대편은 정말 잘 산다는 사람들이 대거 살고 있던 곳이었거든요. 엄마가 여기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 친구가 여기 떡볶이가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요. 엄마 몰래 사 먹으러 왔어요. 떡볶이 작은 거 한 컵만 주세요.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괜찮겠니? 엄마는 지금 제가 여기 온 거 몰라서 괜찮아요. 빨리 주세요. 저 이거 먹고 빨리 다시 집에 가야 하거든요. 솔직히 초등학교 앞에서 장사하면 부모님들 말도 무시할 순 없었지만 반짝이는 아이의 눈을 보니 설마 이의 엄마가 여기까지 찾아오겠나 싶어서 매번 넉넉하게 떡볶이를 담아주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딱 봐도 명품을 둘둘 두르고 있는 아주머니 한 명이 가게로 찾아와서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순간 딱 알아챘죠. 매번 오던 꼬마의 엄마구나. 결국은 알게 됐구나 하고요. 아줌마, 우리 애한테 왜 이딴 더러운 길거리 떡볶이 같은 걸 먹이세요? 저기요, 어머님,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제가 성격이 워낙 깔끔해서 길거리라도 절대 더럽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변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걸 오늘만 정리하고 사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애한테 한 번만 더 이 더러운 음식 줘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나? 아니,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어디에 묵은 때가 있어요? 이 떡볶이는 제 자식이 와도 먹일 수 있게 깔끔하게 요리하는 거예요. 애들이 먹는 건데 그 정도도 신경 안 쓰겠어요? 어머, 웃기는 소리를 하네. 어머님, 저거 속지 마세요. 저 아줌마 자식도 없으면서 무슨 자기 애한테도 줄 수 있는 떡볶이라 그래? 웃겨 죽겠네. 저와 그 꼬마의 어머니 사이에서 신경전이 오가던 도중 중간에 옆집 가게에 있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런 소리를 하니 뚜껑이 팍 열렸죠. 예전부터 거슬리게 하던 게 하나둘도 아닌데 이렇게 나타나서 장사방해는 물론이고 하늘에 있는 제 자식까지 비웃는 것 같아서 순간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어머니가 제 욕을 하든 말든 당장에 그 옆집 아주머니를 향해 떡볶이 주걱을 발치에 탁 던져서 윽박질렀습니다. 2번 다시 그 입에서 우리 집 애들 이야기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말이죠. 정말 지겨웠습니다. 그놈의 시댁 손절하니 별의별 놈들이 다 나타나서 제 속을 팍팍 긁어대니 말이죠. 이 일 때문인지 한동안 떡볶이를 맛있게 먹던 꼬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국엔 이대로 못 보게 되는 걸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오랜만에 찾아왔더라고요. 이전과 똑같이 떡볶이 하나를 달라는 꼬마였지만 저는 꼬마에게 떡볶이를 팔 수가 없었습니다. 아줌마가 미안. 너희 엄마가 얼마 전에 찾아와서 너 떡볶이 같은 거 먹이면 안 된다 혼났거든. 그래서 너한테는 떡볶이 못 팔 것 같아. 왜요? 지금은 엄마 없잖아요. 그냥 떡볶이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저 이제 떡볶이 먹으러 더 이상 못 오는데. 그래도 너희 엄마가 너한테 떡볶이 줬다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를 것 같은데. 제발, 아줌마, 저 제발 거기 가기 전에 떡볶이 마지막으로 먹고 싶단 말이에요. 아이는 떡볶이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떡볶이를 달라 하는 겁니다. 뭐 어디 외국이라도 나가는지 더 이상은 여기 오지도 못한다고 마지막이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왜 못 오는 거야? 어디 엄마 따라서 멀리라도 가니? 그런 건 아닌데 앞으로는 여기 못 올 것 같아서요. 아무리 그래도 너희 엄마가 알면 또 저번처럼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절대 엄마한테 말 안 할게요. 네, 저희 엄마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저 이 떡볶이 먹고 싶어서 오늘도 겨우 찾아온 건데. 꼬마는 정말로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지 계속해서 떡볶이만 보면서 우는데 애가 너무 딱한 겁니다. 애 엄마가 얼마 전에 와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갔던 터라 조금 마음 한켠이 걸렸지만 그래도 한 번인데 괜찮겠지 싶어서 꼬마에게 알겠다 하고 돈은 받지 않고 떡볶이를 만들어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위생에 그렇게 신경 쓰던 아이 엄마였으니 기존의 판 말고 새로운 팬을 꺼내서 거기다 따로 만들어서 줬는데요.
그게 더 맛있다면서 호호 불면서 먹던 아이는 일주일 뒤에도 한 번 더 찾아오더니 떡볶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귀여웠네요. 이젠 더 이상 오지도 못한다던 아이가 일주일 간격으로 또 찾아왔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맵기를 잘못 맞췄는지 떡볶이가 이상하게 맵다면서 안 매운 건 없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떠오른 게 간장 떡볶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앞이다 보니 매운 걸 못 먹는 친구들도 많아서 고추장이 들어간 것 말고도 달달한 맛만 나는 간장 떡볶이를 하나 개발해야겠다 싶어서 레시피를 하나 만들어뒀었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이라며 그걸 만들어서 줬죠. 그렇게 제가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데 아이의 시선이 자꾸 제 손으로 오더라고요. 떡볶이를 얼른 먹고 싶은가 보다 싶어서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했는데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아줌마, 그 손목에 팔찌 우리 할아버지랑 똑같은 팔찌인데 우리 할아버지 아세요? 어? 아니, 이건 아줌마 남편이 아줌마한테 준 거야. 이상하다. 할아버지는 이거 중요한 사람들이랑 같이 맞춘 거라고, 엄청 소중한 거라고 나한텐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이 꼬마가 나타난 게 초봄이었기에 날이 추워 항상 긴팔을 입다 최근에 더워져서 반팔을 입고 왔었거든요. 항상 옷 속에서만 있던 것이라 그런지 이제야 발견했다고 팔찌가 자기 할아버지랑 똑같은 거라며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러거나 말았거나 떡볶이를 만들었죠. 꼬마는 역시나 만들어준 떡볶이를 맛있다고 먹더니 할아버지가 오기로 했다며 잠시만 안에 앉아서 기다려도 되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 했죠. 그렇게 어떤 노신사가 남자 둘과 함께 가게로 들어왔는데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노신사와 함께 들어온 남자 둘이 덩치가 제법 크고 검은 정장 같은 걸 입고 있었거든요. 한 명은 노신사가 내려줄 때 문을 열어주는 걸 봐서는 운전기사로 일하시는 분 같고 나머지 한 명은 뭔가 비서처럼 수발을 전문으로 드는 사람 같았죠. 자네 이걸 어디서 구했나? 이건 보통 사람들은 절대 구할 수 없는데. 예?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남편에게 받은 건데요. 남편? 그런 자네 남편은 어디 있고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몇 안 된다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자네가 가지고 있어? 그 사람들 얼굴을 내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여기 꼬마의 할아버지라지만 이건 좀 무례하네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팔찌는 우리 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만 줬기 때문이라네. 우리 회사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 직원들에게만 줬던 물건이니 말일세. 결코 자네를 의심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손자가 똑같은 팔찌를 떡볶이 파는 여자가 끼고 있다고 하니까 그저 나는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도 다짜고짜 이렇게 사람을 몰고 가시는 건 너무 무례하죠. 제 남편이 제게 직접 준 팔찌입니다. 그러는 할아버지가 운영하신다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요? 노신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 손목에 걸린 팔찌를 계속 바라보고는 한숨을 푹 쉬고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팔찌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직원들에게 지급된 건 아닙니다. 그 핵심 직원들 중에서도 우리 회사의 중대한 부분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줬을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런 회사가 왜 저희 남편을 회사에서 그렇게 매몰차게 쫓아냈죠? 쫓아냈다고? 설마 당신 남편 이름이 어떻게 되죠? 못 말할 것도 없죠. 박현우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매몰차게 회사에서 쫓아낸 다음에 그 배신감에 더 이상은 직장 생활도 못하게 된 제 남편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다고요? 어이가 없네요. 당신의 회사는 그런 중역을 이렇게 쫓아내는 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나 봐요? 노신사는 남편의 이름을 듣더니 충격인 듯 한참 동안이나 저를 바라보곤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왜 남편의 팔찌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을까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말이죠. 저는 남편이 그저 선박회사에 다니면서 부품 기획을 한다는 것밖에 모르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회사 기밀이면 당연히 가족에게도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역시도 회사에서 신제품이 나오는데 어떤 제품인지 가족들에게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공은 공, 사는 사. 저희 부부는 각자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비밀인 부분은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 노신사의 말에 의하면 비밀리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제 남편 성격상이라면 더더욱 저한테 그런 자잘한 일들을 설명할 리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입이 무겁고 회사에서도 그 때문에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쉽게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한참이나 말이 없던 노신사는 입을 열 결심이 섰는지 한숨을 한 번 더 푹 내쉬고는 그간에 저도 몰랐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박현우,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좋던 친구였는데 그가 개발하던 부품 중에는 정말 중요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일을 정말 잘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그렇게 매정하게 쫓아내신 거죠? 대체 왜요? 그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부에서 고발이 있었거든요. 당시 그의 실적으로 팀장으로 그 프로젝트를 맡겼던 건데 비밀 유출에다 횡령까지 저질렀다니 오너인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으니까요, 저희도. 저희 남편이 횡령? 거기에 비밀 유출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 말아요. 저희 남편은 절대 그런 짓을 저지를 인물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당시 박현우 팀장에겐 선택권을 줬던 겁니다. 저희도 유능한 직원이 그런 짓을 저질러서 충격이 컸다고요. 그런데도 회사의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려줬던 친구라 소송을 안 하는 대신 나가면 조용히 묻겠다 했었던 거라고요. 당시 남편이 왜 그렇게 잘렸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런 상황이었다면 회사로서도 굉장히 유한 선택을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한땐 회사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었으니 노신사의 당시의 선택이 그래도 많이 양보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었던 겁니다. 순간 혈압이 오르는지 노신사는 눈을 부릅뜨곤 흥분해서 콧김까지 뿜어내더라고요. 내 손으로 유능한 직원을 그렇게 쫓아낸 건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았어. 그런데 그러다 알게 된 걸세. 박현우 팀장이 그렇게 횡령에 비밀 유출까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일세. 그것도 2년 뒤에 알았으니 그래도 빠르게 사과하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서 얼른 박현우 팀장에게 전화를 했었네. 하지만 저희 남편은 회사에 복귀하지 않았었잖아요. 박현우 팀장이 그러더군. 이미 늦었다고. 분명 우리도 더 좋은 조건 맞춰주겠다고 박현우 팀장을 설득했지. 그런데 그는 자기 말을 안 믿어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냐고 뭐라고 하더구만. 자신은 회사에서 시키면 일만 하는 그런 개 노릇은 이제 더 못하겠다고 말이야. 저는 몰랐던 사실을 노신사의 입에서 들으니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아마도 남편이 택배 일을 하면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던 그날이 이런 제안을 받은 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입은 상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고 남편은 그렇게 배신감에 모든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결국 끝까지 혼자서 하는 일을 택했을 정도로 말이에요. 노신사는 이런 남편의 말에도 더욱 남편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날 때마다 남편이 일하는 택배 회사를 찾아가서 남편을 회유하려 안간힘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노신사가 높이 산 부분은 바로 남편의 강단이었습니다. 높은 조건에도 이렇게 넘어오지 않는 신념과 강단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믿을 만한 인재라는 걸 남편을 배신한 후에야 알게 된 거죠. 하지만 남편은 알다시피 끝내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발휘해서 가족만큼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내 손자가 자네를 발견한 것도 필연이 분명하네.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쌍으로 우리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나? 네? 제가 도움을 주었다고요?
그래, 우리 손자 녀석 자네 떡볶이가 아니면 집에서는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으려 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몰라. 며느리라는 사람이 계속 뭐 사내 진미를 가져와서 먹이면 된다 해서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했는지. 내 며느리지만 정말 자기 자식 속 하나 모르니 내 얼마나 답답했겠어. 노신사는 아주 방긋 웃는 얼굴이 돼서 이제는 제 손까지 꼭 잡으며 고맙다고 하는데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본인을 바라보자 노신사는 허허 웃으면서 꼬마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우리 손자 녀석 몸이 그리 좋진 않거든. 물론 며느리가 집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나도 보곤 들어서 다 알고 있네. 그때 그 일은 내가 사과하도록 하지. 예? 여기 이 꼬마가 몸이 안 좋다고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데요? 떡볶이처럼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하, 자네 참 사람이 좋구만. 괜찮아. 아예 음식을 못 먹고 있는 것보단 다소 자극적이라도 어떻게든 음식을 먹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사실 이 아이가 얼마 전에 혈액암 판정을 받았거든. 다음 주면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게 될 판이었지. 혈액암? 이 작은 아이가 혈액암이요? 어디 아파 보이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아마 몇 번에 걸친 검사 결과가 아니었으면 자네처럼 믿지도 못했을 거야. 다만 아이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좀 왜소하고 그래서 영양분이 모자랐나 싶었을 뿐이니까 누가 이걸 혈액암 때문이라고 생각했겠나. 그래도 어느 정도 증상은 있었을 텐데요. 아무리 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도 얼마나 놀랐겠어. 이 작은 아이가 아직 세상을 몇 년 살아보지도 않은 내 손자가 말이야. 그런데 하루는 애가 활짝 웃고 들어오더라고.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이 집 떡볶이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늘 감사하고 있었네. 그동안은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을 못 냈지만. 꼬마는 노신사에게 지금까지 떡볶이를 먹으면서 본인의 엄마 이야기, 제가 저를 위해 특별히 만들었던 안 매운 메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했던 모양이더군요. 안 그래도 아이가 찾아와서 떡볶이를 달라고 해서 아이 엄마가 또 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었는데 아마도 이 노신사가 중간에서 잘 막아줬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우리 손자는 손자고 자네 남편은 또 다른 이야기지. 그래서 자네 남편은 어디서 뭘 하고 있나? 요즘 들어선 택배 회사도 그만둔 상태라고 하더만. 아직 남편 소식은 듣지 못하셨나 봐요. 저희 남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로요. 뭐? 박현우 팀장이 세상을 떠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는데. 순간 노신사는 자신을 수행하던 두 사람을 쳐다보았고 비서로 보이는 사람은 급하게 노신사 앞에서 90도로 죄송하다 말을 하더군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사실 박현우 팀장 소식을 들으면 회장님이 쓰러지실까 싶어. 그 부회장님이 회장님께 그 소식은 숨기라고. 뭐? 그렇다면 박현우 팀장이 택배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는 그 말도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분명 해외에 있는 동종업계로 갔다고 그랬잖아. 죄송합니다. 하필이면 회장님이 그때 혈압으로 한참 안 좋으실 때라 부회장님이 절대 숨기라고 하셔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아, 사람이 죽었으면 말은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면 내가 박현우 팀장 가는 길도 못 지키는 사람이 되지 않아. 내 그토록 신임했던 직원인 걸 뻔히 다 알면서. 어디든 사정은 다 복잡한 모양입니다. 제 가게 안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싸우는 둘을 보고는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며 지나갈 정도로 수행원은 크게 혼이 나더군요. 물론 저 사람 역시도 윗선의 명령을 들은 죄밖에 없겠죠. 하지만 노신사는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 그것도 몇 년 전에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듣곤 한참을 절망하더군요. 남편의 소식이 충격적이었는지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쓰러지려 하기에 수행원보다 먼저 의자를 노신사에게 가져다 준 것도 저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개를 숙인 노신사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그대로 꼬마 손님과 함께 제 가게를 떠났습니다. 저 역시 오늘은 이런 뒤숭숭한 마음으로 장사는 안 되겠다 싶어 그 길로 그대로 가게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간 집에선 한참을 남편과 아이들 사진을 보고 손으로 쓰다듬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상처가 조금 얕아지나 싶었는데 이렇게 남편과 연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 다시 옛날 같이 보내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눈물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노신사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그러면서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해놨다고 오늘은 시간 좀 내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단칼에 거절하는 것도 예의는 아니다 싶어서 나가서 거절하자는 생각에 노신사가 말한 레스토랑으로 나갔죠. 이런 레스토랑을 오는 일은 너무나도 오랜만이라 어색해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종업원이 저를 노신사에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곳은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된 작은 방이었습니다. 거기엔 노신사 외에도 꼬마 손님과 그 손님의 엄마, 노신사의 며느리도 함께하고 있었죠. 우리 며느리가 자네한테 못쓴 말들을 많이 했다지. 우리 손자에겐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데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은인한테 사과의 자리라도 마련하려고 내 이렇게 불렀네. 아니에요. 무슨 그런 일을 가지고 이런 자리까지. 아니야. 자넨 그저 떡볶이만 팔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손자는 꽤나 심각했었네. 뭘 먹어도 맛이 없다고. 특히나 병원을 다닌 뒤론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겠다 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었거든. 그런데 그 와중에 자네 떡볶이를 만난 덕에 제대로 된 영양소는 아니지만 열량은 채울 수 있었던 거야. 의사가 그래도 먹는 게 어디냐고 나한테 그랬었거든. 아줌마 떡볶이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사실 집에서도 이모님이 떡볶이 해줬었는데 아줌마 떡볶이 같은 맛이 안 나서 못 먹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거긴 2번 다시 가지 말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 손자 은인한테 윽박지른 걸 사과하고 싶어 이렇게 당사자도 데려왔다네. 며느리 너 죄송하다고 말 안 하고 뭐하니? 저번에 그렇게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엄마 마음에 아픈 아이가 길거리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에 그만 욱해서. 거기에 무슨 변명이 필요해? 그냥 죄송합니다 사과만 하면 될 것이지. 죄송합니다. 저번에 그런 막말을 해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봤던 엄마인데 당연히 엄마의 마음은 이해하죠. 아픈 아이인데 오죽했을까요? 고개 들어주세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얼떨결에 사과를 받았지만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솔직히 엄마로서 노신사 며느리의 심정도 이해는 하거든요. 그날 화가 난 건 옆집 아주머니 때문이었지 이 엄마 때문은 아니었으니까요. 제 솔직한 마음에 노신사의 며느리는 아이가 있다는 것도 잊었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게 또 미안해서 저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었죠. 그 뒤로 노신사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함께 저희 가게를 매일같이 찾아주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만든 떡볶이를 한 입 먹고는 자기 며느리랑 함께 협력해서 떡볶이 브랜드화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그 며느리라는 사람이 식품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것도 꽤나 높은 자리의 사람 말이죠. 우리 며느리가 하는 회사라서 그리 소문난 기업은 아니지만 어디 어중이 떠중이보다는 훨씬 좋을 거야. 어떤가? 자네만 허락한다면 내 다리는 놔줄 수 있는데. 제 떡볶이를요? 아니에요. 저도 제 실력을 아는데 무슨 브랜드화를 하겠어요. 자네도 아주 자네 남편이란 판박이구만. 박현우 팀장도 그랬지. 자기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야. 늘 그렇게 실적이 좋으면서도 항상 겸손한 사람이었어. 그걸 자네도 쏙 닮았구만 그려. 저희 남편이요? 굉장한 우연이네요. 제가 파는 이 떡볶이들 사실 제가 남편 간식으로 자주 해주던 것들이거든요. 그래? 아무래도 박현우 팀장이 자네를 돕고 싶어서 내 손자를 여기로 보냈나 보구만. 아무튼 나는 자네 떡볶이만 보고 같이 동업해보면 어떻겠냐 물어보는 게 아니네. 자네의 정직함과 열정적인 태도,
그걸 내가 높게 봐서 우리 며느리 회사랑 함께 일하는 게 어떤가 생각했던 거라고. 처음엔 이런 노신사의 제안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엔 아이 엄마인 노신사의 며느리도 찾아와서 떡볶이가 맛있고 괜찮다며 같이 협업을 하자 나오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 음식이 맛있다는 사람을 도무지 미워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 가게는 대규모 홍보와 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동네를 넘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분식 맛집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에겐 미안하지만 가게의 손님이 늘어남과 동시에 더 큰 곳으로 자리를 이동해야만도 했죠. 그래도 가끔은 아이들의 미소가 보고 싶어서 학교에 무료로 떡볶이를 간식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인연이 없는 곳이지만 어찌 보면 제 떡볶이를 맛있게 먹어주던 고마운 아이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옆에서 작은 문방구를 했던 경쟁 가게 아주머니 있죠? 그 집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가게를 정리했다고 하더군요. 제 뒤를 이어서 들어온 가게에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이를 갈면서 가게를 정리했다고 해요. 아주 속이 시원했죠. 그간 알게 모르게 소가리를 하던 것도 많았으니까요. 어쩌다 보니 가까운 사이가 된 노신사는 남편이 생전에 겪은 억울함을 복원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의 연구로 이뤘던 업적에 대한 재조명을 지시했고 그 일은 회사 사보에 실렸을 정도였죠. 저는 그 기사를 스크랩해서 작게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에서 아이들과 지낼 제 남편이 이젠 환한 미소로 함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부분들이 한 번에 다 해소된 건 아니었어요. 왜냐고요? 제가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아주 하이에나처럼 시댁 사람들이 저에게 빌붙으려고 찾아왔거든요. 너 우리 아들 보험금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는 거 아니냐? 분점도 꽤나 여러 곳이라지? 그거 하나 우리한테 내놔라.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새언니는 지금 우리 오빠 목숨값으로 여기 가게 하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한테 다 떠벌리고 싶은가 봐. 어디 우리가 여기저기 소문 한번 내줘? 어이가 없어서 정말 경찰을 부르려던 그 순간 떡볶이를 먹으러 온 노신사에게 시댁 사람들은 아주 혼쭐이 났죠. 이 못난 것들이 당장 나가지 못해? 어디서 우리 손자 은인한테 찾아와서 해코지야? 어머머머, 누구야 이 할배는? 예, 이제 보니 너 이런 할배 꼬셔서 가게 확장한 거였니? 뭐? 할배? 이 미친 것들을 봤나? 내 자네들 가만히 안 둘 것세. 어디 한번 여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밖에서 입번껏이나 하고 다녀보라고. 노신사의 경고에도 시댁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고 결국엔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법의 심판을 받아 제법 무서웠는지 이 뒤론 제 눈에 띄지 않아 참 편했습니다. 그리고 꼬마의 병문안도 항상 잊지 않고 갔습니다. 제 떡볶이를 맛있게 먹던 그 아이에게서 죽은 제 아이가 떠올랐거든요. 같지 않다는 건 알지만 어딘가 한 구석이 닮아 보여서 병문안을 다니다 보니 어떻게 그 며느리와도 저절로 친해지게 되더군요. 이런 일상 속 저는 계속해서 떡볶이 가게를 확장해 가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했고 예전에 전공했던 경영학 덕분인지 아니면 원래도 장사를 하던 부모님의 피를 이어받은 탓인지 어엿한 프랜차이즈 사업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쭐대거나 하진 않았고 여전히 손수 떡볶이를 만들며 손님들과 함께 교감하며 지내는 중이죠. 노신사와는 꼬마 손님 덕분인지 생각보다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본인 며느리랑도 함께 사업을 하는 사이이기도 하니 이제는 가족 같다면서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줄 테니 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며느리와 이후로 마음을 자주 터놓고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깊은 유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사람 일은 정말 어디서 어떻게 굴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이렇게 한날 한시 잃게 될지, 하지 말라던 장사로 이렇게 잘 지내게 될지 옛날에 저는 아예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이래서 뭐든 해보고 말을 해라 다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가오는 새해 다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60대 나이의 여성이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잖아요. 저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정말 오랜 기간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정말 불행이 연달아 찾아오는 걸 보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라도 졌나 싶었죠. 주변에 힘들다 하는 사람 다양하게 만나봤지만 솔직히 저만한 사람 못 볼 정도였죠. 지금이야 많이 나아질 수가 있게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는 낙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저는 정말 한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왔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정말 가난한 편이었어요. 어떤 집은 잘 살았다가도 못 살게 되었다 하지만 저희는 잘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 당시 특히 가난함이 두드러졌다 하는데요. 저는 제가 기억이 나는 4, 5살부터 주로 감자, 쑥 같은 걸 캐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먹는 쌀밥은 기대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배가 고프면 근처 작은 산으로 가 식물을 뜯어먹곤 했었답니다.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군말 하나 할 수가 없었죠. 온 가족이 이렇게 살다 보니 결국 중간에 학업까지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 대신 공장에 나가 일을 하곤 했었는데요. 간간히 생활비는 될 수가 있을 정도였지만 그래도 가난한 환경에선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나이만 먹어가는구나 하던 때에 중매가 들어오게 되었죠.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게 가족들이 모두가 제가 결혼하길 바랬었거든요. 입이 하나라도 줄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거겠죠. 신발가게 아줌마 말 들어보니 공무원이라 하더라. 요즘 시대에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드니. 직업도 안정적이라니까 잘 생각해보거라. 그래, 여자는 자고로 시집을 잘 가는 게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눈치를 주기도 하고 저도 공무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당시 남편은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에 이미지만 좋아 보였을 뿐 다 허울이었어요. 남들은 저에게 다 시집 잘 가서 좋겠다 이야기했지만 뒤에서는 얼마나 성격이 이기적이고 손버릇도 안 좋았었는데요. 툭하면 저에게 손을 올리곤 했었는데 자기 성격대로 되지 않으면 손부터 올리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일이 끝난 후에 퇴근을 하는데 문을 부술 듯이 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저러나 싶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입던 와이셔츠를 확 뜯어 제 얼굴에 던지는 거 있죠. 왜 이래? 옷은 왜 던지는 거야? 몰라서 물어? 지금 나 창피 주려고 작정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그런 짓을 뭐하러 해. 소매 깃 좀 봐. 내가 하루 종일 그러고 다녔어. 알아? 내가 거기 묻은 고추장 닦아놓으라 했지? 세탁비누로 박박 닦았는데도 안 지는 걸 어떡해. 그리고 조금 얼룩이 남아있다고 내가 전에 말했었잖아. 그랬더니 그때는 알아서 한다고 옷장에 걸어놓으라며. 그때는 내가 바빠서 잘 못 봤던 거잖아. 그러면 네가 잘 책임지고 해결했어야지. 퇴근 다 하고 봤는데 회사에서 나를 얼마나 무시를 했겠어? 내가 그런 취급 받길 바래서 일부러 그런 거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 거야? 자기 기분이 안 좋거나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게 있으면 바로 저에게 화풀이를 하곤 했어요. 손을 올리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당하고 사는 게 그렇게까지 드문 일이 아니었거든요.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다 보니 제가 군데군데 멍이 있다 해도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만 할 뿐 신고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지금이야 그러면 안 된다. 경찰에 이야기라도 하지만 그때에는 오히려 경찰이 좋게 좋게 넘어가세요 하며 별일 아니란 듯이 대하곤 했었거든요. 친정에 왜 말하지 않았었냐고요? 당연히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우리 집에선 제가 맡고 사는 것보다 이혼한 뒤 제가 혼자 남겨질 걸 더 걱정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렇게 당하고는 못 살아. 이러다 나 진짜 큰일 나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최서방이랑 잘 이야기를 해봐. 대체 무슨 일이라니 이게? 나 그냥 이혼하면 안 될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것 같단 말이야. 이혼이라니 큰일 날 소리를. 너네 그렇게 되면 나 고개도 못 들고 다닌다. 절대 안 돼. 이야기 잘 해봐. 이 시대의 여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마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이야 너도 나도 이혼한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혼한다는 것 자체가 특히 여자들에겐 어마어마한 흠이기도 했거든요. 엄마는 저에게 이혼은 절대 안 된다 했고 사실 다른 가정을 보아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신경 쓰이기도 했거든요. 아빠 없는 아이들로 키우면 삐뚤어진다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에 아이들을 봐서라도 그냥 살자 싶었어요. 저희 집에는 첫째 딸과 연년생으로 낳은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둘째 아들은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하여 일찍이 하늘나라 천사가 되었답니다. 이때도 정말 세상을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첫째는 딸이다 보니 주구장창 저랑 붙어 다니곤 했는데 둘째인 아들은 남자아이다 보니 주로 애 아빠가 보곤 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는 무척 모질게 굴곤 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손을 올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저기 잘 데리고 다니곤 했는데요. 그날도 딸은 저와 같이 목욕탕에 갔었고 집에는 아들과 남편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집 근처에 작은 도박장이 하나 생겼었는데 그 시절엔 엄청 숨기는 분위기는 또 아니었거든요. 단속이 뜨면 그때서야 숨는 그 정도였어요. 남편이 제가 집에 없으니 아들을 데리고 거기에 갔었는데 도박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사라진 것도 몰랐던 거예요. 한창 혼자 뛰어다닐 나이인데 아빠도 딴짓하겠다. 혼자 도박장 바깥을 뛰놀다 그만 택시와 사고가 나게 되었어요. 그날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평생 그렇게 슬픈 일은 다시는 없겠다 싶을 정도였죠. 정말 따라가야 하나 싶을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난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 두순아, 너 지금 이럴 때 아니야. 슬픈 건 알겠지만 너한텐 네 딸도 있잖아. 걔도 아직 네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야. 알잖아. 그 말을 들으니까 딱 띵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아들 생각만 하느라 딸이 밥은 먹었는지 오늘 유치원은 갔는지 그런 생각이 하나 안 나는 거 있죠. 그렇게 저에게는 남아있는 딸이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대로 남편이 정신을 차릴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아주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 좋은 공무원 자리까지 그만두고 결국에는 퇴직금까지 탕진해 한다는 게 꼴랑 그 도박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뜯어말리고 딸을 들쳐업고 도박장까지 쳐들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집은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더 이상 돈도 벌어오지 않는 데다가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넙죽넙죽 도박장에 갖다 바치니 생계가 위험해지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생각이 되어 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건물 청소일부터 시작해 식당 일까지 하며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었는데요. 우리 딸, 아침 먹고 나가야 해. 알겠지? 됐어. 바쁜데 밥을 언제 먹어. 나 지금 등교해야 돼. 그래도 먹고 가면 좋은데. 시간 없으면 10,000원 줄게. 이거 갖고 가서 편의점에서라도 사 먹어. 우리 딸 공부해야 하는데 굶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딸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어요. 사실 남편은 딸에게는 거의 지고 사는 편이었어요. 애지중지하며 오냐오냐 하는 날이 더 많았죠. 딸이 아무리 모진 소리를 해도 웃기만 했었거든요. 정말 딸 바보가 따로 없었죠. 딸은 그걸 알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 아빠에게 반항을 하곤 했었는데요. 하루는 자꾸 남편이 도박장에 간답시고 새벽에 자주 나가곤 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문소리 때문에 저와 딸이 깨니까
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에게 뭐라 하더라고요. 아빠, 나 공부해야 하는데 자꾸 아빠가 새벽에 나가면 깨잖아. 이러면 다시 잠들기 힘들단 말이야. 공부 못하면 아빠가 책임질 거야? 아이고, 우리 딸 깼어? 미안해. 아빠가 조용히 나간다고 했는데 잘 안 됐네. 이날 결국 나가지는 않았었지만 딸이 등교한 다음에 바로 저한테 손이 올라왔었어요. 그날에는 도박장에도 가지를 못했으니 더더욱 승질이 났었겠죠. 결국 제 얼굴에 멍이 든 걸 보고 그날 이후로 딸은 남편에게 대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남편이 저에게 손을 안 올렸었냐고요? 전혀 아니었어요. 이게 갈수록 점점 더 이유가 단순해지고 이해가 가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저는 하도 오랜 세월 이렇게 사니까 반항할 힘도 전혀 나지 않았었는데요. 하루는 딸이 저에게 그냥 도망가라 하는 거예요. 딸이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둔 상황이었거든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엔 아빠 아침에 들어오잖아. 엄마, 지금 얼른 짐 싸서 도망가. 내가 널 내버려 두고 어딜 가. 가도 너랑 같이 가야지. 아니야. 난 아빠가 꼬박꼬박 용돈을 주기도 하고 굶기지도 때리지도 않잖아. 나 이제 좀 있으면 졸업인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어. 그리고 원하는 대학 가려면 선생님 추천서 꼭 있어야 하고. 그래도 널 어떻게 두고 가니? 괜찮아. 엄마는 이대로 살아도 돼. 엄마, 내가 엄마가 이렇게 사는 게 불편해서 그래. 학교에서 종일 엄마가 오늘은 괜찮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공부에 집중도 안 돼.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살겠어. 엄마, 차라리 도망가서 사는 게 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 그래도 그렇지. 내가 전부터 엄마한테 제발 나가라, 도망쳐라 그랬었잖아. 근데 오늘이 정말 날인 것 같아. 엄마, 내가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할게. 그리고 나 어차피 대학 가면 기숙사 있는 곳으로 갈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거기 가서 아빠랑 따로 살면 되지? 그냥 엄마가 먼저 나간다 생각해, 응? 나 대학 진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 끝끝내 가는 발길이 안 떨어졌었지만 딸이 일부러 모진 소리까지 해가며 나한테 도망가라 애원하는 걸 보니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딸에게도 좋은 꼴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결국 그 새벽에 서둘러 간단한 짐만 싸서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딸이 연락한다 했으니 엉엉 울면서 그날 그 집에서 나왔었답니다. 그 시절엔 핸드폰도 잘 되어 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딸하고도 연락하기가 참 어려웠었는데요. 그때에는 지금처럼 연락이 막 잘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대신 삐삐가 있었어요. 남편은 전자기기 같은 건 잘 다룰 줄 몰랐기 때문에 딸에게 제가 연락하는 것도 아예 몰랐었어요. 저는 그때 집을 나온 이후에 남편이 저를 절대 찾지 못하게 정말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지방으로 내려갔었어요. 제가 급하게 머물 곳을 찾았는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 지역 식당 사장님이 거기 쪽방에서 숙식을 하며 식당 일을 도우라 하셨거든요. 그때 엄청 꾀죄죄했는데다 제가 온갖 가게는 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일 구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다녔었거든요. 그 전에 공터 화장실에 가서 꼬박꼬박 졸곤 했었어요. 돈이란 돈은 그때 딸에게 다 주며 엄마는 괜찮다고 하며 정말 딱 10만 원 정도만 들고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적은 돈은 아니었는데 이걸 언제까지 써야 할지 모르니 일단 최대한 아껴 쓰자 했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식당 주인 내외 덕분에 자리를 잡으며 간신히 딸에게 삐삐로 연락을 했었어요. 그러니 얼마 후 바로 가게 전화로 딸에게 전화가 오는 거 있죠. 엄마, 잘 지내고 있지? 연락이 없어서 난 무슨 일 난 줄 알았잖아. 아니야. 엄마 지금 김해에 왔어. 가장 멀리 가는 표 달라 해서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왔네. 엄마 이제 괜찮아. 좋은 식당 주인분들 만나서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해도 된대. 일도 여기에서 같이 하라 했고. 넌 잘 지내지? 대학교는 어떻게 됐어? 나? 대학교 가려고 했는데 그냥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회사 다니면서 자리 좀 잡히면 자취한다고 이야기하려고 아빠한테. 그나저나 너희 아빠는 어떻니? 너한테 막 뭐라 하거나 하진 않아? 나한텐 뭐라 안 하는데 완전 꼭지돌아서 엄마 찾아다닌다고 난리치던데. 그냥 동네 어딘가에 숨어있는 줄 아는 것 같아. 빵가게 아줌마랑 쌀집 아줌마한테 엄마 어디 있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 인사도 못하고 나왔는데 그 아줌마들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니. 됐어. 엄마는 지금 아빠한테 안 걸릴 생각부터 해. 꽁꽁 숨어 있어야 해. 알겠지? 알겠어. 이제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여기로 전화하면 돼. 엄마 여기에 쭉 있을 것 같으니까. 알겠지? 알겠어. 내가 또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할게. 걱정하지 마. 생전 처음 가보는 김해에서의 내 삶은 또 달랐었어요. 식당 일이 굳기도 하고 주인 내외가 모질게 구는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지내던 시절보다는 훨씬 더 나았죠. 그 사이사이 내 딸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정말 저에게 하나뿐인 보물이었는데 간간히 전화만 할 뿐 얼굴을 못 본 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죠. 만나러 가려 하거나 혹시나 만나러 오라 이야기를 해도 딸이 싫다 하는 거 있죠. 엄마, 나 어디 멀리 가려고 하면 아빠가 눈에 불을 켜고 물어봐. 엄마 보러 가는 거 아니냐고. 엄마 잡기만 하면 저 세상 보내버릴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나 진짜 무서워.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곤란한 부탁을 했지? 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엄만. 대신 자주 전화해. 알겠지? 딸이 싫다 하는데 도망친 신세인 제가 어떻게 보자 이야기를 하겠어요. 얼굴은 못 보고 살았지만 그래도 항상 전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딸이 건강하다는 거 하나쯤은 알 수가 있었던 거에 만족하기로 했답니다. 사실 집에서 도망쳐 나온 후에 친정에 가면 어떨까 생각도 했었지만 딸이 정말 벗어나고 싶거든 시댁에도 친정에도 절대 연락도 하지 말라 했었거든요. 친정 식구들이 보고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꾹 참았어요. 딸이 그러는데 몇 번을 제 친정에 찾아가 저를 내놓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모르는 일이다. 알면 바로 알려주겠다 하는데 딸이 보기에는 정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면 아빠에게 알려줄 것 같았대요. 친정에도 연락도 하지 못한 채 생판 모르는 지역에서 그렇게 정말 거짓말처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딸이 가장 예쁠 때를 못 본다는 게 참 섭섭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딸도 핸드폰이 생기고 저도 핸드폰이라는 게 생겨 간간히 사진을 보내기도 했었답니다. 그렇게 사진에 있는 우리 딸이 자라는 얼굴만을 보며 삶의 희망을 놓지 않으며 지낼 때였어요. 딸이 30살이 된 이후에는 바쁜 건지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는 거 있죠. 그렇게 된 지 무려 6, 7개월 정도가 됐을 거예요. 딸이 이전에 아빠가 볼 수 있으니 절대 전화하지 말라 했었는데 혹시 몰라 공중전화로 전화도 해보고 했었는데 하나도 받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전전긍긍하며 지냈었어요. 평상시에도 딸과 만남을 가지고 살았었다면 딸을 찾아가기라도 했었을 텐데 근 10년 동안 만난 적이 없었으니 사실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연락이 안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전에 남편에게 맞았던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니 혹시나 우리 딸아이가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 노심초사였죠. 사실 저희 딸은 절 안심시키기 위해 말만 그렇게 했던 거지 30살이 되도록 그 집에서 남편이랑 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중간중간 기숙사를 간다든지 자취를 한다든지 했었지만 말만 그렇게 할 뿐 전혀 정말 혼자 살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자기 아빠 혼자 있는 게 신경이 쓰였던 게 아닐까 해요. 원래도 정말 마음이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런 제 딸이 연락이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건 정말 무언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게 되어 용기를 내어 아니 어떻게 보면 용기보다는 죽을 각오를 하고 변장까지 해가며 딸과 남편이 살던 집으로 가 염탐을 했어요.
그 집은 세월이 지나도 어쩜 일이 똑같을까 싶어 제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했는데요. 아, 끔찍해. 여기는 어떻게 바뀐 게 하나 없을까? 스카프로 머리를 둘러매고 마스크까지 끼고 그 근처를 서성거렸어요. 기다리다 보면 우리 딸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었고 안 보이는 창문을 힐끔거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인기척 하나 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되겠지 했었는데 저희 집이 작은 연립빌라 3층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혹시나 남편이 저를 보게 될까 두려워 정말 말 그대로 건물 주변을 서성거렸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누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나 봐요. 저를 덥석 잡아 깜짝 놀랐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여기 근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 여자야, 당신 맞지? 수아 엄마. 저를 덥석 잡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남편이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10년 만에 본 남편은 정말 많이 늙어 있었지만 그래도 그에게 맞았던 기억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남편이 나를 죽사발로 만들어버리진 않을까 덜덜 떨고 있었는데 절 보자마자 갑자기 오열을 하는 거 있죠. 엉엉 울면서 왜 이제 왔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우리 딸, 내 딸이 내비 갚는다고 자전거로 배달 일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어,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딸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니까 사고 직후에 바로 병원으로 이송까지 되었지만 남편이 수중에 돈이 없어 병원비를 낼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 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뇨. 경악을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걸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해줄 수가 있어. 이 여편네야, 당신이랑 연락이 돼야 내가 연락을 하지. 딸내미랑 연락하는 줄도 몰랐구만. 이 인간아, 넌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 딸 일하게 만들고 병원비도 안 내줬어? 시댁에선 뭐하고? 진작에 돈 때문에 싸우고 영 끊은 지가 언젠데 거기다 말해. 그럼 우리 친정도 있었잖아. 도박하는 친구들한테 빌리든가. 내 딸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내 탓이야? 딸 버리고 간 네 탓이지. 세상 어떤 엄마가 애를 버리고 가. 너 때문에 저렇게 된 거잖아. 생활비라도 보내주든지 아니면 데리고 갔었어야지. 지금 이게 그러면 내 탓이라는 거야? 네 빚 갚다가 간 애를? 네가 방치했으니까 너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거지. 난 양육을 했잖아 여태까지. 넌 한 게 도대체 뭐야?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란 생각을 했으니 말이에요. 말 맞다나 내가 그 집에서 나올 때 내 딸이 싫다 해도 데리고 나왔어야만 했는데 이게 다 내 탓이구나 싶어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딸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 생각을 하니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 더 이상 말씨름할 마음도 들지를 않았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내 딸을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됐었어요. 그럼 우리 딸 지금 어딨어? 납골당에 있든지 어디에 뿌렸든지 어디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돈이 어딨어. 그렇게 만드는 것도 다 돈이야. 알아? 그냥 아는 선산에다가 묻었어. 그럼 그 선산이 어딨는데? 내가 내 딸은 보러 가야 할 거 아니야. 여기 주소. 우리 집에서 애 죽었다니까 조상님들 묻힌 묘지는 알려주더라. 거기다 묻었어. 그렇게 낚아채듯 주소가 적힌 종이를 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택시를 탔어요. 정말 엉엉 오열을 하면서 선산까지 가니까 택시 기사님이 엄청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눈물이 그치질 않았는데 적어준 주소대로 왔는데도 생판 모르는 곳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남편 벌초하러 간다 했을 때 따라갔었는데 그때 본 풍경이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 수가 있었죠. 남편을 만났을 때 주소를 물어보며 남편 번호까지 아래에 적어달라 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딸 예쁜 옷 입히겠다고 모은 돈으로 납골당이라도 옮겨주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하려면 남편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말이에요.
근데 택시에서 내린 곳이 이상한 것 같다. 전화를 하니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 묘가 거기가 아닌가. 내 기억으로는 거기였던 것 같은데. 똑바로 얘기해. 우리 딸이 묻힌 곳인데 그걸 가물가물하는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내가 모를 수도 있지.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한 거 아니야? 넌 아무것도 안 해놓고 왜 적반하장이야? 빨리 우리 딸 어디 있는지나 말해. 다시 찾아보게 끊어봐. 그러고 나서도 1시간이 넘게 전화가 안 왔었는데 다시 거니까 안 받는 거예요. 자꾸 수신 거절을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차단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있죠. 다시 그 집으로 찾아가니까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고 모르쇠 하길래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우연하게 우편함을 보니 시어머니 이름으로 등기가 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주소가 있잖아요. 전화할 생각도 안 하고 거기로 대뜸 찾아갔어요. 이사를 한 건지 잘 모르는 동네였는데 가니까 익숙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얼굴이 보이길래 냉큼 붙잡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시는데 하나 남은 유일한 내 딸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걸 신경 쓸 새가 아니었죠. 내 딸 묻은 선산 알려줘요. 내 딸 어딨냐고. 어머머, 이게 뭐야? 너 내 동생 버리고 도망가더니 갑자기 웬 딸 타령이야? 이 악마 같은 년, 자식도 버린 매정한 년이 여기를 어디라고 찾아와?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저를 길바닥에 내동댕이를 치셨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가서 소금 가져와라 이야기하시더니 그걸 저에게 들이붓듯이 던지는 거예요. 썩거지를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우리 딸 묻혀있는 산산 주소 좀 알려주세요. 우리 딸 좀 보고 싶어요. 여태까지 버리고 살았으면서 보고 싶긴. 내 손녀한테 손대지 말고 썩 네 갈 길이나 가라. 안 돼요, 안 돼. 내 딸이 묻힌 주소만.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며 결국 내 딸이 묻힌 선산 주소는 곧 죽어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 이후 다시 김해로 내려가 살았었는데 그때부터는 일도 제대로 손에 안 잡히고 틈만 나면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정말 꺼이꺼이 우는 날이 더 많았었는데 딸아이가 간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가까스로 받아 이번에는 빌빌 빌었어요. 제발 나 우리 딸 너무 보고 싶어. 선산 주소 좀 다시 알려줘. 엄마랑 인사는 하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아, 나도 까먹었어.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알려줄게. 전화 좀 하지 마. 아, 핸드폰에 불 나겠어. 그러니까 제발 좀 알려줘. 그렇게 남편에게 주소를 받고 정말 시댁에서 조상 모시는 선산 주소를 받게 되었어요. 거기 가니까 워낙 묘자리가 많아 어디에 묻었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무사히 잘 찾아왔다 싶어 그 산에 올라가 어딘지도 모르는 내 딸 묘를 찾으며 엉엉 울었답니다. 어쩜 아빠란 사람이 묘비 하나 안 만들어주나 야속하기까지 했는데 또 정확히 어디 묻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여 제가 묘비를 해주려 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사실 남편 때문에 숨어 살았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날 누가 때리게 되거든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이 되는 시대도 되었겠다. 그리고 내 딸 무덤에 자주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시골 자락에 있는 것보단 도시에 나오는 게 맞다 싶었죠. 게다가 남편도 더 이상 이 동네에 살지 않는다 했거든요. 시댁으로 가서 산다고 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너무 웃긴 거 있죠.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경기도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어요. 제가 고향은 청주인데 청주에서 살았던 것보다도 경기도에 올라와서 산 세월이 훨씬 더 길었거든요. 저도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이다 싶었죠. 올라오게 되면서 원래 같이 알고 지냈던 빵가게와 쌀집 아주머니들에게도 인사를 하러 갔었는데요.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 갔었어? 내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다고. 이제 다시 이 동네로 오는 거야? 네, 그렇게 됐어요. 저희 집 바깥 양반이 엄청 괴롭혔다면서요? 제가 죄송했어요.
아니야. 난 자네가 도망가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맨날 멍을 달고 살았잖여.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참, 그 딸 소식도 들었어. 얼마나 마음이 소란하겠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딸 좀 자주 보려고 이 근처로 다시 이사 왔어요. 딸이 있는 선산까지 버스로 40분이면 가더라고요. 참, 아주머니 혹시 근처에 일할 만한 곳 없을까요? 제가 무작정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일자리가 없어서요. 일자리? 글쎄. 아참, 우리 납품하는 가게 사장님이 가사 도우미가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곤란하다 그러던데 거기다가 한번 물어봐 줄까? 그래 주시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신세를 지게 되고. 아니야. 그러지 말고 자주 얼굴 비춰줘. 나도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네. 전 그렇게 원래 알고 지내던 쌀집 아주머니 덕분에 새 직장도 구할 수 있었어요. 부잣집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엄청나게 재벌가는 아니었고 사업을 두세 개 하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빠서 살림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하여 저를 쓰신다 하셨어요. 이 집에는 사장님은 잘 안 계셨고 사모님과 5살짜리 사장님 딸이 주로 있었어요. 사모님도 친절하신 편이었지만 선이 딱 그어져 있는 분이라 일만 하고 집에 가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평소 그 딸은 정말 예뻐했었어요. 우리 집 딸 어렸을 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장님 딸도 제 마음을 아는지 항상 먼저 서글서글 다가오기도 했었죠. 둘이서만 아는 비밀 암호 이런 것도 있을 정도로 둘이 친했답니다. 하루는 제가 장을 보고 올라오는 길이었고 사모님은 딸의 유치원 하원길에 아이를 데려오시는 길이었어요. 경사진 길이었는데 사장님 딸이 킥보드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걸 타면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글쎄 그게 경사로에서 타면 얼마나 빠르게 내려가는지 아시죠? 평소 같았으면 혼자 멈췄을 텐데 가속도가 붙었는지 멈추지도 못하고 정말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사모님은 울고불고 뛰어가시는데 그때 마침 올라가는 길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 뒤에 차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곳이라 저도 모르게 장봤던 거 다 던져놓고 빠르게 내려오는 사장님 딸에게 달려갔어요. 우리 딸이 교통사고로 갔다고 했잖아요. 제 눈앞에서 또 그런 일을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온몸으로 막아 사장님 딸을 막아냈지만 저는 아주 만신창이가 되었답니다. 병원 신세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사장님 딸은 단순 타박상으로 끝나 참 다행이다 싶은 거 있죠. 무엇보다 사장님 부부 두 분이 너무나 고마워하셨어요.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 딸은 큰일 났을 겁니다.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정말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이고, 따님 안 다치셨으면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 저와 사장님 내외는 더 돈독해지게 되었어요. 특히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제가 몸을 던져 딸을 구하는 걸 봐서 그런지 더더욱 잘해주셨어요. 우리 딸의 생명의 은인이라 하시며 저에게 항상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시기 위해 애쓰시곤 했었죠.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에도 꾸준히 그 집과 인연을 이어나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갑자기 주인집 사모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청주 아줌마, 밖에 따님이 찾아오셨다는데요? 네? 그럴 리가요. 저희 딸은 작년에 죽었는데요. 이렇게 답을 했지만 대문을 여니까 정말 제 딸과 똑같이 생긴 여성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10년 동안 연락만 하며 살았다 해도 제가 제 딸 얼굴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여자는 어디로 보나 제 딸이 맞았었어요.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절 보자마자 엄마 부르는데 순간 두 다리가 확 풀리는 거 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딸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한참으로 오열을 했어요. 정말 두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나서야 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볼 수가 있었죠. 죽었다고? 사람들이 네가 죽었다고 하는데 아유,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엄마, 사실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기억을 잃었다 하는데요. 일어나 보니까 이미 연고자가 없는 취급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곧장 시설로 보내지게 되었다 하는데요. 영문 모를 일에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병원으로 향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일부러 병원에서 딸을 버린 거였어요. 그렇게 딸은 연고도 없이 관련 시설로 보내지게 된 거죠. 남편 새끼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여기서부터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는데요. 딸은 한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작은 단서를 얻어 절 찾아왔다는 거예요. 연고가 없다 했었지만 딸의 주민등록 초본에 살던 집 주소가 써져 있었다 하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동네에 찾아가 봤대요. 동네에 와보니까 하나둘 어렴풋 기억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쌀집 아주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어머, 너 수아 아니니? 어머, 웬일이야? 난 네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저에 대해 아세요? 혹시 저희 엄마나 아빠에 대해 아시는 게 있을까요? 너희 아빠는 이사가 버렸고 너희 엄마는 어디 사는지는 몰라도 어디서 일하는지는 내 안다. 거기 주소 알려줄게. 한번 가봐라. 아유, 웬일이니? 죽은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기억이 더듬더듬 나는 와중에 절 보자마자 잃었던 기억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다 해요. 큰 충격을 받으면 종종 다시 기억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기억을 되찾은 뒤 제 딸이 가장 처음으로 했던 건 바로 남편을 고발한 거였어요. 사정을 들은 사모님이 절대 이런 일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하시며 주변 인맥을 통해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이런 부분을 잘 아시는 변호사님과 함께할 수가 있었답니다. 남편이 여태까지 저질렀던 짓을 하나하나 파헤치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충격적인 사실이 2가지 밝혀졌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험사에선 저희 딸의 보험비를 이미 지급했다는 거예요. 중상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심지어 딸 과실이 크지 않았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적지 않게 보험금을 받아갔다 하는데 수령자가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보험 관리자와 나눈 대화 역시 녹음이 되어 있었기에 증거로 가져올 수도 있었고 또 수령자 사진과 금액까지 촬영을 했어요. 어쩜 이리 큰 금액을 꿀꺽하고도 조용했나 싶어 너무 괘씸한 거예요. 게다가 이뿐 아니라 병원에 가서 혹시나 내 딸을 기억하냐 물어보니 기억이 난다 하는 거예요. 병원 응급실에 제 딸이 실려왔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돈이 없다는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돈이 없는데 얘를 어떻게 치료를 하냐 하면서 보험 없으시냐 가해자와 이야기 좀 해봐라 했는데도 난 돈 없어 몰라 하시면서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증거 영상 같은 거 어디 없을까요? CCTV라도. 병원 CCTV가 음성도 다 녹음이 되기는 하는데 경찰분이 오셔야 할 거예요. 어떡하죠? 그때 환자분 인계할 때 사인을 따로 안 하셔서요. 그런 건 어떻게 안 될까요? 병원비 같은 게 지불이 아직 안 돼서. 그렇게 제가 남아있는 돈을 지불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방임죄에 해당이 된다 하더군요. 그렇게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다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 아직까지도 여기저기 노름판을 돌아다니면서 돈놀이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어요. 법정에선 딸이 내세운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어요. 딸은 담담하게 남편이 평소 했던 악행 등을 폭로하며 자신이 현재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도 진술을 했죠. 제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아빠는 평소에도 도박을 일삼아오셨어요. 그러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얼마 전에도 빚이 감당이 안 되어 집에 차압딱지가 붙었었고요. 제가 그걸 견디다 못해 빚을 대신 갚아드리기 위해 일을 나간 것입니다.
제가 도박을 한 이유는 나쁜 의도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계가 어려우니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어거지로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하기 싫었습니다. 아닙니다. 게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저를 병원에 그대로 내팽개쳐 놨습니다. 결국 저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로 무연고자 시설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돈이 없어서... 아니, 나라고 딸을 안 살리고 싶었겠습니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돈이 없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런 때 돈을 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세금도 많이 내는데. 그게 병원비를 안 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엇보다 아빠 때문에 불행한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박을 일삼으셨으며 저희 엄마에게 손을 올리셨던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불행한 어린 시절이라니.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방청석에 앉아있던 전 눈물이 그치질 않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었지만 증거를 내미니까 결국 꼬리를 말더군요. 남편은 죄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 죄질이 안 좋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받게 되었어요. 악행이 알려지게 되며 결국 옥에선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산다 편지가 오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딸도 심지어 시댁 식구들까지 면회조차 가지 않는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그토록 돈놀이를 좋아하면 뭐하나요. 같이 하던 친구들마저도 남편이 감옥에 갔다 하니 나 몰라라 하더군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족쇄를 끊어내자 싶었어요. 그렇게 이혼까지 감행하게 되었는데요. 이혼 서류 도장을 위해 면회를 가니까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혼이라니, 나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나 혼자 있으면 이제 어떻게 살으라고 그래. 이러지 말고 이혼해줘. 나 정말 오래 참았잖아. 정말 당신 죄를 반성한다면 날 좀 놓아줘야지. 반성하기 때문에 더더욱 못 놔줘.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걸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 하나 못 찍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계속해 편지가 왔었어요. 자기가 정말 잘하겠다. 방에서 나가면 다시 잘 살아보자. 자기가 옛날 일은 반성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죠. 옛날에 자기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정말 반성한다면 절 붙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울컥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이혼까지도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변호사님은 저에게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모아오라 했었는데요. 그렇게 과거 남편이 저에게 손을 올렸던 일에 대한 건 딸과 쌀집 아줌마 증언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딸을 버린 행위와 도박으로 가정을 파탄냈다는 증거를 준비했죠. 딸은 제 아버지가 본인을 병원에 방치했던 것과 또 여태까지 절 가혹하게 대했던 일들, 고통 속에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시간에 대해 증언을 하며 남편의 부도덕함에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었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사고로 죽어갈 때 절 병원에 내버려두고 방치하셨어요. 말 그대로 나 몰라라 하셨고요. 그리고 과거에 꾸준하게 저희 엄마에게 손을 올리셨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집을 나가셨던 20살까지도요. 판사님, 그렇게 따지면 저 여자는 딸을 버리고 나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방임 아닌가요? 저는 그 당시 온전히 성인이었고 또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아이였어요. 제가 엄마에게 권해드린 부분이에요. 이혼 소송은 간단히 끝이 날 줄 알았지만 남편은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왔었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전면 부인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끝까지 제 탓을 하는 거 있죠. 감옥에서 반성 좀 한 줄 알았더니 그냥 이혼해주지 않으려고 그런 척 한 거구나 싶은 거예요. 저희 옆엔 내가 먼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도박을 한 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거짓말입니다. 도박을 한 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였어요. 퇴직금까지 몽땅 가져다가 돈 노름을 하는 바람에 생계가 어려워져 돈을 나가서 번 건 저예요. 내가 그때부터 도박을 했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자중하세요. 생계가 어려웠다 해도 도박을 하시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점점 더 불리해져 가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한 방에 보내버리게 되었던 건 바로 딸의 진술이었어요. 딸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는 절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난폭을 일삼고 절 병원에 방치했을 때도 어머니는 어디선가 절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명백한 증거와 더불어 딸의 결정적인 증언 덕분에 남편은 패소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전 드디어 몇십 년 동안 날 괴롭히던 남편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될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전 이혼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렇게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될 수가 있었어요. 딸은 사실 법정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기도 했었지만 아직까지 교통사고 후유증과 아빠가 자신을 버렸다는 후유증은 잘 씻어지지 않나 보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열심히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중이랍니다. 그래도 정신과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길 엄마에게 받는 사랑이 많아 금방 딛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듣던 중 다행이었죠. 전 그렇게 다시 찾은 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무엇을 할까 했었는데 제가 일하던 곳의 사장님과 사모님이 차라리 딸과 함께 가게를 하나 해보면 어떻겠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돈이 어디 있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어요. 그래도 지금 하시는 일보다는 훨씬 나으실 거예요. 저희가 빌려드릴게요. 때 되면 편하게 갚으세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런 큰 신세를 질 수가 있겠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안 그래도 크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도와드릴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저희가 다행이에요. 덕분에 저희 딸이 살았잖아요.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작은 분식집을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잘 될까 싶었었는데 쌀집 아주머니도 응원차 화분을 주러 오시기도 하고 이전에 알던 분들도 자주 오시기도 해주셨고요. 어느샌가 바쁘게 장사를 하다 보니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딸은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잠에서 깨면 놀라서 울곤 했었거든요. 왜 울었냐 이야기를 하면 눈을 뜨면 다시 버림받게 될까 무서운 마음에 그런다 하는데 참 가슴이 미어지는 거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안아줘 그런지 지금은 눈에 띄게 트라우마가 나아지게 될 수 있었답니다. 원래 하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야기하니 괜찮다 하며 오히려 지금 당장은 엄마하고 같이 둘이 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기로 했답니다. 그 후에 남편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끝마치고 나선 아주 사람이 돌변을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나가는 길에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너 어디 잘 사나 보자. 나 출소하면 찾아갈 거야. 어디 한번 그래봐. 나 이제 당신 하나도 안 무섭거든. 내가 그때처럼 저한테 지고 살 줄 아나 본데 어림도 없는 소리다. 빵에서 썩을 대로 썩으시지. 제가 이전까지는 남편에게 큰 소리를 쳐본 적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무서울 거 하나 없다는 식으로 큰 소리를 치니까 오히려 남편이 아차 싶었나 봐요. 요즘까지도 간간히 편지가 와요. 편지 안에는 자기가 잘못했다. 다시 한번 용서해줘라. 출소하면 얼굴만 한번 비춰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아예 뜯어보지도 않고 아예 편지를 찢어버리는 중이에요. 아주 평생 동안 후회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늦은 나이에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꿈을 꾸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바라는 중인데요. 불행 끝에는 저처럼 낙이 올 수가 있거든요. 제 사연을 듣는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조금 뒤에 해가 뜨실 테니 꼭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랄게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